안녕하세요. 저는 요가와 명상을 같이 하는 요가 명상원을 운영 중인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제 마음은 아직 20대인데 어느새 제 나이가 쉰이 가까워 오다니 참 세월이 쏜 화살처럼 빠르게 느껴지네요. 사실 요가와 명상 수련을 하기 전까지 제 삶은 정말 그야말로 시궁창이었어요. 지금은 돌싱으로 혼자 살고 있지만 무난하던 제 삶이 결혼을 한 이후에는 천천히 또 빠르게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혼을 했던 일은 제 인생에 있어 최악의 시절을 경험하게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가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보다 더 역정을 내시고는 합니다. 예, 그때 그년 놈들은 사람 구실이나 하고 살려나 모르겠다. 아이고, 못된 것들. 아마 업보받고 힘들게 살 거야. 엄마, 이제 그 이야기 그만해요. 나 이제 건강하고 괜찮은데 뭐. 그걸 어떻게 잊어? 그래, 너만 괜찮으면 됐지. 저도 지금이야 이렇게 덤덤하게 말하지만 그 일을 겪고 나서 한동안은 믿었던 인간들에게 받은 상처로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이제는 명상 수련을 통해서 모든 걸 털어내고 그때 일을 떠올려도 예전처럼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고통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사람인지라 아직 완전히 털어내지 못한 감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이 채널을 알게 되어서 혹시나 저를 괴롭혔던 인간들이 제 이야기를 듣게 될까 싶어서 사연을 보내보려고 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전 남편은 제가 20대 후반일 무렵 친구와 친구의 애인을 만나러 간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학 때부터 모든 일을 같이 한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말도 없이 소개팅 자리를 만든 거였어요. 워낙 친했던 친구라서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면서도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고 연락하고 지냈던 친구였거든요.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소개팅 자리를 만들어서 처음에 완전히 당황했던 기억이 나네요. 현정이, 너 뭐야? 왜? 너도 연애 좀 해야지. 언제까지 솔로로 지낼 거야? 내가 아끼는 두 사람이 사귀면 좋잖냐? 밥 먹고 오빠랑 나는 갈 테니까 둘이 잘해봐. 그렇게 어색하게 넷이서 같이 밥을 먹고 친구와 A는 둘이 데이트한다며 가버리고 그 사람과 저만 어색하게 카페에 가게 되었어요. 키가 커서 옆에 서 있는데 어쩐지 듬직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먼저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지나가던 길에 현정이가 여기 있다고 해서 왔는데 이렇게 소개를 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게요. 저도 그냥 현정이 남자친구 오랜만에 만나러 왔다가 그쪽 분도 많이 당황스러우시죠? 저는 괜찮은데 이내 씨가 많이 불편해 보이시네요. 아니에요. 제가 원래 씩씩한 성격인데 처음 본 사람이랑은 낯을 잠깐 가리거든요. 잠깐이요? 잠깐이면 곧 괜찮아지겠네요. 다행이에요. 제 말에 웃으며 말해주니 저도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가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사람이 참 배려도 많고 다정한 성격이구나 싶었어요. 제가 그 전에 연애할 때 바람기 많은 남자들을 만나다 보니 남자에 질려 있던 터였는데 그 남자는 예전에 만났던 인간들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도 처음 만난 사람인데
그 정도로 호감이 가는 게 신기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뜻밖의 소개팅을 하게 된 이후에 몇 번 더 친구 현정이와 친구의 애인, 저와 남자친구, 이렇게 해서 만나는 일들이 많아졌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이내가 이제야 제대로 된 짝을 만났네. 내 덕인 거 알지? 영호랑 나랑 어릴 때부터 동네 친구였는데 내 친구들이 사귀는 거 보니까 너무 좋다. 그래, 현정이 너 덕분에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 잘 만나볼게. 제 친구 현정이는 저희의 만남을 누구보다 기뻐하더라고요. 저희는 더블 데이트를 많이 했어요. 현정이 남자친구는 무뚝뚝한 성격이기는 했지만 사람이 듬직해 보이더라고요. 현정이에게 먼저 고백을 해서 사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는 했어요. 영호처럼 좀 고분고분 다정한 성격이면 좋은데 내 남자친구는 어찌나 고집이 센지 너무 짜증나. 왜? 그때 보니까 사람 정직하고 좋아 보이던데. 사귀면 또 달라. 짜증나서 이제 헤어지려고. 영호는 잘해주지? 응, 나한테 다 맞춰주고 정말 좋아. 현정이 네가 큰일 했다. 아유, 기집애. 소개팅 왜 잡았냐고 난리 칠 때는 언제고. 그래, 영호가 괜찮은 놈이기는 하지. 다행이네. 당시 남자친구는 고만고만한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야근에 외근에 힘들다고 소문난 디자인 회사에 다니기는 했지만 남편보다는 연봉이나 주기가 높은 편이었어요. 1년 반을 연애하면서 초반에는 저에게 맞춰져서 좋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소심하고 무던한 남편 성격 때문에 답답함을 느낄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잔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기는 의견이 없어? 나랑 뭐 하고 싶은 거 없냐고. 왜 맨날 영화고 데이트고 다 내가 결정해? 이내야, 난 그냥 너한테 맞춰주는 게 편해. 나는 사실 너랑 공원에서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좋은데? 뭐야. 그래도 매번 나한테만 결정권 주는 거 나도 부담스러워. 영우 너도 의견 좀 내. 그래, 알았어. 내가 좀 더 신경 쓸게. 제가 투정을 부려도 다 받아줘서 싸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는 먼저 데이트거리도 제안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래도 변함없이 제가 먼저 리드하는 편이었고,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잘 따라와 줬죠. 성격이 반대면 더 잘 맞는다고 하잖아요. 그때는 제 의견에 말없이 따라와 주고 맞춰주는 그 사람이 고맙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을 연애하고 저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 부모님은 시골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이었고 저희 부모님은 꽤 자산을 가진 분들이세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집안 형편이 그리 좋지는 않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재테크를 하셨고 그게 성공하는 바람에 재산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저보다 5살 많은 친오빠는 재무설계사 일을 하고 있어요. 오빠는 결혼 후에 당시에 주식을 하고 있었는데 나날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오빠, 좋은 정보 있으면 나도 좀 줘. 야, 너는 아직 주식할 때가 아니야. 나중에 오빠가 다 알아서 해줄게. 시집이나 가. 뭐야? 저희 친오빠는 호탕한 성격으로 저에게 장난도 잘 걸고 지금도 친하게 잘 지내는 듬직한 오빠입니다.
당시에 결혼을 준비하면서 남편이 모아둔 재산이 그리 많지는 않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혼집을 저희 부모님께서 제 명의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남편이 굉장히 미안해 하더라고요. 이내야, 집은 남자가 해와야 한다는데, 미안해. 내가 열심히 벌어서 너 일 안 하고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뭔 소리야. 난 내 일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데. 나는 힘 닿는 데까지 일할 거야. 역시 내 여자친구. 아니, 내 와이프 멋지다. 멋져. 남편은 항상 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결심했던 것 같아요. 결혼식을 하면서 당일에는 제 결혼식인데도 뭔가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고 신기한 기분이었어요. 저와 남편을 연결해 주었던 친구 현정이는 결국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제 신부 대기실에 와서 말하더라고요. 너희 결혼까지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신기하네. 야, 나한테 좋은 옷 한 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튼 잘 살아. 그래, 옷 해줘야지, 당연히. 현정이 너 덕분에 우리가 결혼까지 하게 됐네. 나도 신기해. 너도 좋은 사람 만나? 나는 연애에 소질이 없나 봐. 그냥 혼자 살래. 내 마음에 차는 사람 찾기가 힘드네. 왜? 집신도 짝이 있다는데 너도 언젠가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몰라. 난 그냥 혼자 살래. 나 학원 강사하면서 돈도 꽤 벌고 결혼은 안 할래. 그런 애들이 시집 제일 먼저 가는 거 알지?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친구 현정이는 웃지도 않더라고요. 현정이는 그때부터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고 말을 했어요. 남편도 저도 워낙에 친한 친구라서 언젠가는 좋은 짝을 만나기를 저는 바라고 있었네요. 그렇게 결혼식을 치른 후에 저는 신혼여행에 가서 남편과 자녀 계획을 세웠어요. 오빠는 아이 몇 명 낳고 싶어? 나는 우리 집처럼 아들, 딸 둘 낳고 싶어. 나는 안 낳아도 되고. 예상치 못한 남편의 무심한 반응에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뭐? 안 낳아? 왜 그리 무심하게 말해? 나 속상하게? 아니, 그게 아니라 난 몇 명이든 상관없이 낳고 싶은데 어쨌든 임신은 이내 네가 하고 네 몸으로 낳는 거니까 힘들까 봐 미안해서 그렇지. 뭐야, 그런 거였어? 난 또 괜히 섭섭할 뻔했잖아. 우리 이세가 궁금하지 않아? 우선 1년은 신혼 즐기고 내년부터 계획 세우자. 그래, 좋아. 남편은 결혼 후에도 제 의견을 먼저 생각하고 따라주려고 해주었습니다. 저는 일 욕심이 있는 편이었어요. 당시에 디자인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아래 위로 등살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잘하고 싶은 생각에 자주 야근을 하게 되었어요. 워낙에 디자인 쪽 회사들이 야근을 밥 먹듯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싶을 만큼 힘들게 일을 했어요. 제가 야근을 할 때마다 남편이 자주 저를 데리러 와주었습니다. 본인 퇴근하고 시간이 뜨는데도 카페에서 기다렸다가 저를 데리고 가고는 했어요. 회사 직원들이 그 사실을 알고 부럽다고 하고는 했습니다. 어머, 이 팀장님 너무 부러워요. 우리 남편은 한 번만 데리러 오라고 해도 절대 안 오는데 이 팀장님 남편분은 매번 와주시고
정말 자상하셔서 좋겠어요. 완전 사랑 가득맨이에요. 우리 남편이 좀 유난이죠? 아니에요. 너무 보기 좋아요. 짱 부러워. 그렇게 사람들이 남편을 좋게 봐주고 저희 부부가 인고 부부라고 말해줄 때마다 어쩐지 뿌듯함을 느끼게 되고 결혼을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반년 만에 계획에 없던 일이 생겼어요. 저희에게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예정일이 되었는데도 생리를 하지 않아서 잦은 야근으로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제가 워낙에 생리불순이 있던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2달이 넘어가면서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날 만큼 고통스러웠어요. 그제서야 임신인가 싶은 생각에 산부인과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신 7주 차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기뻐야 하는데 사실 난감했습니다. 당시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거든요. 매일 야근을 해야 하는데 태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제 임신 소식에 마냥 기뻐했습니다. 이내야, 뭐 먹고 싶은 건 없어? 나 정말 행복하다. 우리 사랑의 결실이 이렇게 찾아오다니. 정말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 날 것 같아. 나 입덧이 너무 심해서 복숭아가 먹고 싶긴 하다. 복숭아? 내가 당장 사올게. 이 밤에 어딜 가서 사오려고? 걱정 마. 내가 금방 가서 구해올게. 남편은 밤 10시가 다 된 시간에 허겁지겁 밖으로 뛰쳐나가더니 복숭아를 구해왔어요. 이걸 어디서 구했어? 다 방법이 있지. 내가 씻어서 깎아줄게. 조금만 기다려. 그날 남편이 깎아준 정말 달고 맛있는 복숭아를 마음껏 먹고 행복했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힘들기는 했지만 다정한 남편과 함께 뱃속에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 당시에 일을 그만두면 회사에 큰 손실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줄곧 야근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결국 임신 3개월이 되었을 때 남편과 함께 퇴근을 하다가 배에 엄청난 통증을 느껴서 바로 병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아이 태명을 축복이로 지었거든요. 오빠, 나 피나. 하열해. 어떡해? 우리 축복이 괜찮겠지? 이내야, 많이 아파? 괜찮을 거야. 조금만 참아. 병원 거의 다 왔어. 그렇게 병원에 도착을 했고 자연 유산을 했다는 충격적인 의사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그런 제 옆에서 남편은 그저 가만히 제 어깨를 감싸고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오빠, 미안해. 우리 축복이 어떡해. 다 나 때문이야. 이내야, 너만 괜찮으면 됐어. 축복이는 좋은 곳에 갔을 거야. 저는 하루를 병원에서 보내고 이틀 후에 다시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때는 왜 그리 제 몸을 혹사하며 일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만큼 좋아하는 일이기도 했고 책임감을 느껴서 더 잘 해내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유산 후에 회사에서 하던 프로젝트는 다행히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 덕에 저는 과장으로 승진도 하고 연봉도 더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연봉의 2배가 되었어요. 승진을 하고 나서는 야근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때부턴 남편이 저를 데리러 오지 않아도 되었어요. 대신 남편이 야근이 많아지더라고요. 남편도 회사에서 승진을 위해서 시험을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이 사는데도 얼굴을 마주할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침에나 겨우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저녁은 먹고 하는 거지? 응, 그 회사 구내식당이 저녁까지 해서 잘 먹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피곤할 텐데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알았어. 고생해. 그럼 나 자고 있을게. 남편은 제가 자고 있으면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집에 와서 아침에 눈을 뜨면 제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에 안쓰러운 생각도 들었네요. 나중에는 그 안쓰러웠던 마음조차 아깝게 느껴졌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는 한 번 더 임신을 하고 또 유산을 하게 되었어요. 유산을 하면서 아무래도 제 몸에 이상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과 함께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증상 없이 건강했어요. 그런데 제 몸속에서 암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암 2기인데요. 지금 3기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얼른 수술하셔야 해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고, 그 다음에는 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건가 싶어서 눈물만 흘렀어요. 다행히 전이는 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의사는 그리 희망적인 말을 해주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이내야, 요즘 암 그까이 거 별거 아니야. 수술만 잘하고 항암 치료 잘 받으면 금방 회복할 거야. 알았지? 약해지지 말자. 내가 있잖아. 응. 사실 마음을 단단히 먹으려고 했지만 2번의 유산으로 이미 제 속은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고 물러진 상태였어요. 게다가 위암 진단까지 받으니 절망하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저는 가장 빠른 날짜로 수술 날짜를 잡아두고 회사를 그만두려고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제 사정을 설명했더니 병가 처리를 해주겠다며 언제든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말만이라도 정말 감사했어요. 오래 다닌 직장이라서 회사 직원분들도 제 걱정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친정 식구에게는 제 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것 같아서 나중에 조금 회복한 후에 말씀드리기로 마음먹었어요. 결혼 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자주 연락을 주고받지 못했던 현정이에게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저는 저도 모르게 울먹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내야, 너 울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현정아, 나 암이래. 위암. 뭐? 정말? 그러게. 너 너무 짜게 먹지 말라니까. 아, 몇 긴데 수술하면 괜찮은 거야? 아직 잘 모르겠어. 수술해봐야 알 것 같아. 수술 언젠데? 내가 바로 갈게. 아니야. 영호 씨도 있는데 뭐. 걱정 마. 야, 친구가 아프다는데 내가 어떻게 안 가보냐? 일단 수술 잘 받고 잘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알았지? 야무진 이인해. 네가 눈물을 다 흘리고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응, 고마워. 오랜만에 연락했는데 이런 소식 전해서 미안. 내 친구가 아프긴 한가 보다. 별소리를 다 하네. 가족에게도 못한 이야기를 오랜만에 친한 친구에게 울면서 하고 나니까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그리고 친구로부터 진심 어린 위로를 받으니
수술에 대한 걱정도 사라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친구 좋다는 게 이런 거구나 새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한 달 후에 수술을 받으러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입원 전까지 집에서 잘 먹지 못하던 저에게 죽도 쏘아주고 위암에 좋다는 듣도 보도 못한 버섯이나 고급 올리브 오일 등을 구해다가 저에게 주었어요. 이내야, 이거 말굽버섯이라는 건데 면역력에도 좋고 종양도 사라진다고 하네. 그게 뭐야? 처음 들어봐. 아, 먹기 싫어. 제가 그렇게 짜증을 내도 남편은 불만 한마디 없이 다정하게 저를 대해주었어요. 그러지 말고 내가 삶아줄 테니까 한번 먹어보자. 너 이렇게 안 먹다가 큰일 나. 큰 수술 앞두고 잘 먹어야지. 내가 죽이랑 금방 써서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사람 몸이 참 신기한 게 위암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잘 먹었던 음식들을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뭘 먹든지 먹고 나면 소화도 안 되고 더부룩해져서 잘 못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눈에 봐도 말랐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살이 많이 빠지고 병색이 짙어져만 갔습니다. 남편이 없었으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거예요. 남편은 제 수술 기간에 맞춰서 휴가를 쓰게 되었어요. 이번 수속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남편이 해주었습니다. 당시 수술을 앞두고 무기력하고 힘이 없던 제가 믿을 사람은 남편뿐이라는 생각에 참 고맙기도 하고 듬직하기만 했습니다. 수술 당일 심장이 터져 나올 것처럼 너무 떨렸어요. 그런 저에게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내야, 정말 괜찮을 거야. 너무 떨지 말고 수술 잘 받고 나와. 내가 밖에서 기도하고 있을게. 나 너무 떨려. 무서워. 나 이대로 자기랑 마지막이면 어떡해?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이 말은 꼭 하고 가야겠다. 이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수술 잘 될 거야. 그런 말은 수술 받고 나와서 하세요. 앞으로 나한테 고마울 일 많을 테니까. 그렇게 웃으며 말해주는데 긴장했던 저도 긴장이 풀어지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남편은 수술실 앞까지 끝까지 따라와 주며 저를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간호사들도 남편분이 정말 좋은 분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의식을 차리고 나니 저는 회복실에 있었어요. 희미하게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어디선가 누군가의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이, 젠장. 경과가 좋대. 빨리 죽어야 하는데. 벌써 회복실이라는 게 말이 되냐? 하여튼 즐기다 즐겨. 뭔가 낯이 익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대화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소리가 아닐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확인을 꼭 해야 했습니다. 저는 힘들게 몸을 일으켜서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링거를 움직이며 이동했어요. 그리고 제 옆옆 침대의 커튼을 살짝 들춰보니 그 안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제가 깨어난 걸 모르는지 계속 통화를 하더라고요. 개복해서 수술할 수 있을지 없을지 봐야 한다고 했는데, 종양 다 떼내고 앞으로 항암도 안 받아도 된다고 하잖아. 짜증나. 진짜 명줄 길다 길어. 곧 죽을 줄 알았는데. 그럼 훌훌 털고 너랑 살 수 있는데 말이야. 이를 어쩌냐? 현정이, 너 오고 있어? 현정이라면 제 친구밖에 없는데 상황을 종합해보니
남편이 제 친구와 바람을 피우고 있으면서 제가 얼른 죽기를 기다린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제가 아직 마취해서 깨어나지 않은 건가 싶어서 제 볼을 세게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현실이더라고요. 저는 그 통화 내용을 듣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채로 다시 제 침대로 가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내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제 친구 현정이와 병실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내내 잠이 든 척을 하고 있었어요. 이내는 아직 안 깨어난 거야? 응, 마취가 덜 깼나 봐. 아, 진짜. 난 곧 죽을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나는 의사 말만 믿고 금방 뒤질 줄 알았는데, 내가 얘한테 잡혀 사는 척 하느라, 고생한 거 너도 알지? 이제 탈출하나 보다 했는데, 에이씨. 그러게. 근데 굳이 죽을 필요까지는 없잖아. 우리 지금도 잘 만나고 있었는데 뭐. 사망보험금 못하는 게 아쉽기는 하다. 그러니까 현정이 네가 말했잖아. 이네 아버지가 예전에 위암 수술 했다고. 그 말 듣고 내가 바로 사망보험금 들어놨잖아. 그런데 덜컥 위암이라고 해서 속으로 내가 얼마나 신났었는지 알지? 알지. 그날 나한테 전화해서 신난다고 난리였잖아. 근데 이게 뭐냐. 진짜 그냥 수술 포기하게 했어야 했는데. 아이씨, 내 실수다, 실수. 너무 그렇게 승질내지 마. 얘 깨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제 조용히 해. 저는 눈을 꾹 감은 채로 제 친한 친구와 믿었던 남편이 하는 대화를 들으며 배신감으로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꿈이라면 빨리 깨고 싶었는데 꿈이 아니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걸 본 남편이 안면몰수하고 다시 다정한 남편으로 돌아와서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이내야, 이내야, 너 정신이 들어? 왜 눈물을 흘려? 이내야! 그 말에 제가 슬며시 눈을 떴어요. 두 사람 다 교활하게 저를 걱정하는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이내야, 이 기집애야, 괜찮아? 너 언제 왔어? 방금 왔지. 이내야, 수술 잘 됐대. 의사 선생님이 전이도 하나도 안 됐고 종양만 떼어냈다고 걱정하지 말라더라. 정말 다행이지. 나 너무 기뻐. 남편이 180도로 돌변해서 가증스럽게 말을 하는데 저는 힘만 있다면 두 연놈을 다 잡아 족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애써 담담한 척 말을 했어요. 그래. 다행이네. 현정이 너 바쁜데 어떻게 왔어? 나 이제 다시 서울에서 살려고. 너 걱정도 되고, 하나뿐인 친구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옆에서 보살펴야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제가 죽을 줄 알고 남편 곁에 머물기 위해 올라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 이후로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의사가 와서 저에게 말했어요. 이인혜 씨? 네, 수술이 아주 잘 됐어요. 그 종양이 예상보다 작고 그 전이도 전혀 되지 않아서 잘 떼어냈습니다. 그 앞으로 항암 치료만 잘 받으시면 문제 없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남편분이 고생 많으셨는데 잘 됐네요. 그러자 남편이 옆에서 선하게 웃으며 감사하다고 연신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두 얼굴도 그런 두 얼굴이 없었어요. 그쯤 되니 남편이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친정에 제 수술 소식과 상황에 대해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집에 가서 제 옷을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하고 남편과 친구 현정이 년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우선 친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오빠 나 병원이야. 뭐? 왜? 제 친오빠가 당황해서 그렇게 물었고, 저는 제 위암 수술과 남편에 관한 이야기들을 울면서 다 쏟아냈습니다. 저희 오빠는 저보다 더 분노하고 있었어요. 뭐? 그게 진짜야? 그 개놈의 새끼 내가 가만 안 둬. 내가 지금 당장 갈게. 아니야, 오빠. 우선 두 사람 바람 피운 증거를 잡아야 돼. 오빠, 지금 우리 집 근처로 가서 두 인간이 뭐 하고 있는지 알아봐줘. 사진이든 영상이든 남길 수 있는 거 다 남기고. 알았어. 야, 내 친구가 흥신소하잖아. 아무튼 이내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당장 어머니한테 내가 연락할게. 오빠와 통화를 하고 나니 마음이 진정되더라고요. 뭐니 뭐니 해도 핏줄이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친오빠와 통화를 마친 후에 저희 친정 부모님이 바로 병원으로 달려오셨어요. 오시자마자 제 모습을 보고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으이구, 독한 거사. 우리한테 진작에 말하지. 왜 이렇게 말랐어? 엄마, 아빠, 나 수술 잘 됐대요. 이제 항암 치료만 잘 받으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김서방이 바람을 피웠다며? 네 오빠가 다 말해줬다. 아, 오빠는 그 말을 왜 했대? 우리도 알아야지. 우선 증거 다 모으기 전까지는 우리도 참고 있을 건데. 정말 소름이 끼친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다니? 세상 착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이 나쁜 놈. 어떤 일이 있어도 침착함을 유지하시던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제 짐을 가지러 간 지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남편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저희 오빠가 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내야, 괜찮아? 괜찮아. 그나저나, 오빠, 가봤어? 그 년놈들 현장 내가 잡았어. 그리고 그 자식 휴대폰에서 내 친구랑 대화 나눈 카톡 내용이랑 사진까지 다 모아놨어. 정말? 어떻게 그렇게 빨리? 내가 내 친구랑 집으로 들이닥쳤어. 경찰하다가 흥신소하는 친구라서 그 년놈들 당황하던 모습을 네가 봤어야 했는데. 아무튼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우선 너 쉬어. 피곤하겠다. 제 친오빠와 부모님은 그날 내내 제 병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 늦은 시간에 남편과 상간녀인 친구 현정이가 병실로 왔어요. 제 친오빠가 호통을 치는 소리에 눈을 떴더니 남편과 현정이가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형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저희 그렇게 깊은 사이 아닙니다. 저한테는 이내밖에 없어요. 동현 오빠, 제가 큰 실수했어요. 죄송해요. 다시는 이 사람 안 만날 거예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두 인간이 그렇게 말하고 저희 오빠가 냅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내 동생 이내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해. 이것들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저는 눈을 뜨고 온 힘을 다해서 제 옆에 있던 물병을 남편에게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두 사람, 내 앞에서 당장 꺼져! 이혼 소송이랑 상간녀 소송할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그러자 물을 뒤집어 쓴 두 사람이 제 앞으로 와서 설설 기며 말하더라고요. 이내야,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나 너한테 최선을 다한 거 너도 알잖아. 이내야, 영호랑 다시는 안 만날게. 우리가 너무 친하다 보니까 잠시 이성을 잃었었나 봐. 그 말을 듣고 저희 오빠가 두 사람의 팔을 끌고 나가며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너희 아까 봤지? 내 친구. 쥐도 새도 모르게 죽고 싶지 않으면 다시는 우리 이내 찾아올 생각하지 마. 꺼져, 이 잡것들아! 저는 수술 경과가 좋아서 수술 후 5일 만에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원 후에는 제 친오빠와 함께 오빠의 또 다른 친구가 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오빠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 회사 어딘지 알아? 알지. 현정이 걔는 서울 다시 와서 전에 다니는 회사 다니는 것 같고. 그럼 거기로 내용 증명 보내자. 그게 무슨 소용이야? 회사에 다 알려야지. 그런 미친 년놈들이 본인들 회사에서 일한다는 걸 알아야지.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였지만 오빠의 얘기를 듣고 보니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소장이 나오면 그 인간들 회사로 보내고 내용 증명도 보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퇴원을 하고 친정에서 지냈어요. 전 남편이 꼴도 보기 싫었거든요. 제 친오빠가 친구들과 함께 가서 남편의 짐을 다 빼고 내쫓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소송이 끝나기 전에는 제 집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수술을 한 후에 저는 경과가 좋아서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신경 써서 해주시는 죽을 먹으며 제 몸을 회복해 나갔어요. 한 달이 지난 후에는 조금씩 운동도 하고 일반 식사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에 두 년놈에게 소장이 날아간 모양이더라고요. 전화가 오는데 받지 않았더니 두 사람이 있는 카톡방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그걸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뭐야? 미쳤어? 나 나갈게. 이내야, 나가지 마. 나 현정이 쟤랑 완전히 정리했어. 이내야, 나 다시 받아줘.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소송 취하해줘라. 제발. 이내 너 어쩜 그럴 수가 있니? 나 앞으로 일도 못 다니게 생겼어. 날 완전히 쓰레기 취급한다고. 두 사람이 앞다투어 이런저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한마디 하고 그 카톡 대화방을 나와버렸습니다.
나 죽기를 바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왜 이래? 내가 두 사람을 알았던 세월이 아까울 뿐이다. 둘이 앞으로 지은 죄값 다 받고 불행해지길 기도할게. 그리고 저는 두 사람의 번호를 다 차단해 버렸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증거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소송이 오래 가지도 않았어요.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면서 저는 오히려 잃었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소송을 하며 만난 두 사람은 딱 봐도 행색이 초췌해지고 살도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들어보니 두 사람 다 일하던 곳에서 잘렸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나 회사 잘렸다. 속이 후련하냐? 너는 친구가 인생 망하는 꼴이 그렇게 보고 싶디? 어떻게 내용 증명을 보낼 생각을 해? 두 사람이 저에게 말했고 저는 그저 코웃음을 쳤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불쌍하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고 오히려 그 이후로도 두 사람이 가는 직장에 매번 소송한 내용 증명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딜 가든 내가 내용 증명 보낼 거야. 기대해. 제가 그렇게 말하자 둘 다 얼굴이 파랗게 질려버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속이 좀 후련해졌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주며 저를 속인 나쁜 연놈은 응당한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나쁜 놈들이 더 잘 살기도 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서든 제가 끝까지 두 사람을 물귀신처럼 잡아 끌어내리겠다고 당시에는 다짐하고 있었어요. 제 친오빠도 저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이내야, 오빠 친구 흥신소 하는 거 알지? 두 년놈들 어디를 가든 다 알아낼 수 있어. 응, 나도 끝까지 내용 증명 보내서 두 인간 못 살게 하려고. 고마워, 오빠. 그래, 언제든지 오빠 도움 필요하면 말해. 알았지? 저는 소송을 다 끝내고 위자료를 받은 후에 끔찍했던 신혼집을 팔고 저희 친정 근처 아파트를 매입해서 이사를 했어요. 소송도 이기고 두 사람에게 복수도 했지만 제 속은 여전히 요동치는 파도 한가운데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움도 기운이 있어야 하는 건데 저는 점점 제 마음속에 부정적인 기운에 휩싸여서 힘들어졌어요. 그 시기에 우연히 명상을 접하게 되었어요. 명상 영상을 보면서 혼자서 집에서 매트를 깔아두고 명상을 따라 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중하기 어렵더니 점점 명상에 익숙해지더라고요. 명상을 하면서 제 마음속의 나쁜 기운들을 쫓아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암 수술 후에 몸이 회복되고 난 후에는 식사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요가 수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요가를 하면서 제 속의 번뇌와 잡생각을 다 떨쳐냈어요. 땀을 흠뻑 흘리고 나면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요가 자격증을 취득했고 인도로 요가 수련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도 마음도 예전보다 건강해지고 인상도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우리 딸, 이제 살도 제법 찌고 건강해졌네. 요즘은 아픈 데 없지? 응, 엄마. 아프기는커녕 너무 건강해서 문제네요. 엄마도 저한테 요가 배울래요? 엄마는 뻣뻣해서 그 요가는 그렇고. 이내 너 그러지 말고 요가원 차리는 게 어떠니? 사람들한테 그 좋은 거 가르쳐주면서 수련하고 좋잖아. 아, 그럴까요? 저는 어머니의 지지 덕분에 제 요가 명상원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요가를 하면서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났고 명상 수련에 일가견이 있던 분을 섭외해서 요가 외에도 명상을 돕는 수련원을 차리게 되었네요. 그 이후로는 저에게 상처를 줬던 두 사람을 잊고 지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야, 이내야, 너 현정이 소식 들었어? 아니,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 왜? 야, 그년 완전히 쫄딱 망했다더라. 그 회사 취업도 못하고 빌빌거리다가 부모 돈 빌려서 창업했는데 쫄딱 망하고 빚더미에 앉았대. 네 전남편이랑 같이 치고받고 난리도 아니었다더라. 뭐 지금은 헤어졌다던데. 야, 너무 고소하지 않냐? 난 그 소식 듣고 어찌나 고소하던지 속으로 웃음이 다 나더라니까. 그 나쁜 년. 아유.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인과응보지 뭐. 난 이제 그 사람들 신경 끄고 살려고. 그래, 다 잊고 사는 게 낫지. 너 요가 하더니 애가 많이 편해 보여서 좋아. 나도 요가 배울까? 응, 요가하면 마음 수련도 되고 정말 좋아. 너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 요가 배워. 저는 결혼 후에 정말 제 인생에 다시 없을 스펙타클한 경험을 했네요. 위암에도 걸리고 믿었던 남편과 친구로부터 배신도 당하고요. 지금은 요가와 명상을 통해서 마음 수련도 하고 몸도 건강해져서 행복하게 혼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친오빠는 제가 좋은 짝을 만나기를 바라고 있지만 저는 될 수 있으면 앞으로도 혼자 살고 싶네요. 하지만 정말 서로를 존경하고 위해주는 좋은 반려인을 만나면 새로 시작할 마음도 없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에게 큰 상처를 남긴 전 남편과 친구에게 한마디 해도 될까요? 이걸 듣고 있다면 이 이야기 주인공이 본인들인 걸 알겠지? 어디서 뭘 하고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너희가 한 짓들 아직 기억하고 있어. 수련을 해도 상처가 다 잊혀지지는 않더라. 하지만 용서하려고 해. 내가 용서를 해도 너희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여러분, 제 사연 들으시면서 많이 답답하셨죠? 이제는 다 지난 일이라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도 털어놓을 수 있었네요. 끝까지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감사하고 항상 건강 챙기시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